소심하게 50명 강의실이면 충분하지 않겠냐. 뭐 제가 김재동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한번 또 혹시나 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자리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뭐 오시겠습니까? 했더니 트위터 친구분들이 많이 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자신감을 얻고 그럼 150명 강의실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또 막상 닥치니까 네, 또 썰렁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그 힘을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별다른 그런 광고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같이 오늘 이제 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좀 늘 이런 자리 이렇게 서면 명구스러운 게 IT 기기를 잘 활용하는 얼리 어답터나 아니면 인터넷의 어떤 그런 걸 잘하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계치에 가깝고 그리고 기계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신기술 울렁증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뭐 서로 기능 많은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어떤 부담스러워하고 한 번 이렇게 좀 뻑이 나면은 거의 패닉에 저는 이제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있어도 얼리 어답터적인 성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돌다리도 아닌데 상당히 좀 두들겨서 건너는 스타일이어서 남들이 이제 다 해보고 그러고 좀 할만하다 하면 그때 뛰어듭니다. 블로그도 제가 2008년 봄에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블로그가 2005년, 2006년에 이제 시작된 그런 서비스인데 저는 이제 좀 그런 뒤늦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트위터도 작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터줏대감도 아닌데 근데 그 안에서 좀 퍼포먼스는 상당히 많이 발생시켰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 때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전성기 때는 하루에 5, 6만 명 정도씩 왔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50에서 160만 명 정도. 지금 인터넷 매체 중에 아마 그 네이버에 이렇게 랜덤 노출이 되지 않는 인터넷 언론사들은 그 정도 트래픽이 하루에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트위터에서는 지금 팔로워 한 6만 3천 정도 이제 있는데, 일반인들 중에서도 저보다 이제 팔로워 많으신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팔로워들은 좀, 뭐랄까, 좀, 훈련된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트위터에 워낙 좀 많이 올리니까, 그래서, 좀 처음에 트위터 시작하시다가 저 팔로잉 하시는 분은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그 도배질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도망가세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언팔률이 높은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자리를 잡으신 다음에 이제 되돌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좀 심심하더라. 그래서 이제 되돌아오시는데, 그래가지고 리액션이 상당히 좀 많으세요. 제 팔로워 분들. 그래서 같이 좀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깜짝 놀란 게 언제 어느 분이 그 링크를 해줘서 따라가 봤더니 트위터에 뭐 영향력 순위를 매기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트위터에 영향력을 매기는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사이트는 이 사람의 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RT를 했느냐, 아니면 이 사람에게 그 글에 대해서 리플라이 답변을 했느냐, 이제 그런 리액션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기는데 제가 전 세계에서 20등 내외 들어요. 다른 제 앞뒤로 있는 이 트위터 거기는 팔로우 숫자가 다 몇백만 명인데 꼴랑 6만 명 가지고 거의 6만 명의 게릴라 부대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연찮게 블로그의 경험과 트위터의 경험을 상당히 좀 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어떤 그런 내용들은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경험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또 정립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뭐 마케팅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경험적인 접근을 한다라는 거 첫 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디어에 대한 접근입니다. 미디어에 대한 접근. 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었고 제가 미디어에 종사를 하면서 그리고 미디어 담당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또 뉴미디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블로그나 트위터의 그런 경험들을 저는 미디어적인 실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중에 이제 여기 뭐 학계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좀 읽어주시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를 몰모토로 해가지고 활발한 실험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결과물이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 여기서 제가 이제 키워드를 두 개만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두 개. 하나는 이런 이제 소셜 미디어가 파드 일시적인 유행이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하고, 다른 하나는 이제 정보가 우리가 정보를 열심히 찾아가던 인터넷에 누가 인터넷 잘 쓰냐 그럴 때는 좋은 정보를 많이 잘 찾는 그런 사람이 잘 쓰는 거였는데, 이제 잘 찾아오게 만들어 놓는, 정보가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 놓는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를 요약하는 게 이제 그런 이제 두 가지 키워드 같은데요. 그 일시적인 유행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은 이겁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영화들? 아마 여러분들 지금 대학생들 세대에서는 이 영화를 극장이 아니라 명절 때 집에서 TV로 보셨을 것 같은데, 딱 10년 전에 대한민국에 오자성어 조폭 영화들이 횡행했습니다. 이 영화는 두사부일체, 출발은 아마 신라의 달밤이었어요. 신라의 달밤, 달마야 놀자, 두사부일체, 가문의 영광, 조폭 마누라. 그 중에 일부는 뭐 시리즈물도 만들어졌고, 이 오자성어 조폭 영화들이 명절 이제 텔레비전에서 성룡과 이연거를 몰아냈죠. 이 조폭 영화 나올 때 거기에 유머의 클리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반복되던 어떤 그 패턴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런 조직원이 형님하고 이제 그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형님 그런데 저기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 저기 불광동 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조폭 두목이나 뭐 조직원이 무식을 뽐내는 그 어떤 유머의 클리셰에 이메일 주소가 쓰였습니다. 불과 10년 전.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10년 전에 이메일을 모르면 조폭이었던 그런 그 시대가 10년 전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 소셜 미디어가 지금 이제 그 위치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가 일시적인 유행으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새로 나오니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다 처음에 등장할 땐 세상을 바꾸고 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것처럼 등장을 했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뛰어들기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되묻는 질문은, 그래서 10년 전에 이메일은 유행이어서 그때 이메일은 많이 쓰시고 유행이 지나서 지금 이메일은 안 쓰시느냐. 소셜미디어는 저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이메일하고 지금 이메일은 다르죠. 10년 전에 회사에서 이메일 계정 주면서 100메가 그 용량 주면은 막 박수 쳤어요. 우리 회사 대단하다고. 단지 이메일에 향상됐을 뿐이잖아요. 그죠? 이메일이라는 그런, 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계속 유용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소셜미디어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프레임으로는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잖아요. 그거를 갖지 못한 사람이 단지 불편한 따름이에요. 이를테면 회사를 하는데 회사에 전화기가 없고 팩스가 없으면 단지 그냥 불편한 것일 뿐입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패턴에 사람들이
개발하고 그 다음에 느끼는 가장 파워풀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굳이 좀 피해가시지 마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피해갈 묘수를 찾으시면서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그 스마트폰을 안 써서 스마트폰 사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없어서 트위터 못 한다라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급으로 트위터 사용자가 늘었다라고 하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만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또 의외로 많으신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비유하자면 그렇죠. 나는 등산복 없으니까 등산 못 간다 라는 그 정도죠. 예. 계란 없어서 라면 못 끓인다. 이게 더 적당할까요? 아무튼 예. 트위터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초기 유저들 보면은 스마트폰 전에 이렇게 아이폰 등장 전에 하셨던 분들 주로 컴퓨터에서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도 저도 컴퓨터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넓은 화면에서 여러 가지 기능 쓰면서 하는, 이렇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시간 때우면서 하는 그 재미도 있지만 또 그런 이제 패턴인데, 어쨌든 그런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는 그 프레임을 새롭게 등장한 이 인터넷 서비스나 그런 걸로 보지 마시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상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이분이 지금 헬멧 쓰신 이분이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기사를 쓸 때 이제 이 사진을 같이 찍었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게 대부분 PDA입니다. PDA. 예, 이분이 이제 PDA 매니아, 이 트위터의 나무님입니다. 나무님. NAMHAON. 나무님인데 10년 전에 저 이제 취재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 PDA 매니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찍었는데, 자, 지금 PDA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많이 샀는데 아무 의미 없죠. 지금 여러분들 뭐 핸드폰 쓰고 있지만 예전에 시티폰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어디 갔습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죠. 근데 이렇게 거쳐가는 서비스가, 제품 서비스 뭐 그런 게 있는 것이고, 제가 보는 기존 지금 최근 10여 년 동안에 우리 생활에 어떤 그 동반자가 됐던 허브 제품 혹은 허브가 되는 컨텐츠, 허브가 되는 서비스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핸드폰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진화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쓰시고 지금 가방에 DMB 따로 가지고 다니고, 내비게이션 따로 가지고 다니고, MP3 따로 가지고 다니고, 디카 따로 가지고 다니고, 게임기 따로 다니고,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나요? 그러실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통합해서 그 기능을 좀 부족하지만 통합적으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내가 잘 때나 일어났을 때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애는 핸드폰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허브가 되는 제품은 핸드폰이고, 그 다음 또 포털이 있죠. 포털 서비스. 컴퓨터 켜면은 하나 이렇게 띄워놓는 게 있죠. 뭐 일단 로그인해서 이메일도 확인하고 검색도 하고 뭐 뉴스도 보고 뭐 하나 이제 어떤 본인의 인터넷 라이프에서 또 동반자인 하나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이 이런 소셜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트위터가 될 수 있든 페이스북이 될 수 있든 자기가 이제 뭐 줄을 어디다 서느냐, 미투데이로 가느냐, 아니면 싸이월드에서 계속 기다려 보느냐. 싸이월드,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에 얽힌, 여기는 제가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아마 좀 네이버나 그런 뭐 네이트에서는 상당히 좀 싫어하실 얘기를 제가 이따 좀 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기에서 이제는 또 하나의 모바일 라이프, 거기에서 내가 계속 옆에다 켜놓고 계속 이렇게 동반자가 소셜 미디어가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패턴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일단은 그 소셜 미디어의 하나하나 서비스들은 이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일종의 제2외국어랑 비슷합니다. 고등학교 때. 지금도 제2외국어 하시죠? 네. 그러다 이제 좀 1학년 때 좀 배워보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2학년, 3학년 교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이미 매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뭐 싸이월드, 미투데이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제가 봤을 때 좀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이미 여기다 자산을 많이 쌓아놔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이제 뭐 트위터 팔로워를 페이스북으로 그대로 다 옮겨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그 한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가 그 호언 장담하는 것도 그거죠. 여기에 이제 로그 값을 바꿨다. 이런 이제 거기 이 소셜은 하나 이용하는 원어브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이제 좀 끝까지 들으시면은 아마 이미 우리 생활에 그렇게 되셨다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트위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단문 블로그라고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단문 블로그. 지금 이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트위터를 단문 블로그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일까요? 트위터의 속성 중에 극히 일부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얘기를 좀만 더, 이제 여기는 이게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이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 다른 데 강의할 때보다는 제가 좀 사전 그 경험과 지식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점프를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지금 이 인터넷에 이제 어떤 서비스의 총화가 TGIF잖아요.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인데, 이 TGIF의 공통점은 해외 서비스라는 거죠. 근데 그 해외 서비스가 그동안 한국의 지난 한 10년간을 되짚어 보면은 한국은 그런 해외 인터넷 그런 서비스의 무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대로 판판이 다 그냥 비싼 수업료만 치르고 되돌아가는. 뭐 예전에 뭐 라이코스, 알타비스타 그런 검색도 있었고요. HOT, 핫메일도 있었고, 뭐 마이스페이스, 그다음에 MSN 메신저도 처음 MSN 메신저가 들어왔죠.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왔다가 다들 국내 서비스에 이제 고배를 마시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국 시장은 좀 제가 봤을 때 계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여기다가 이제 열심히 커스터마이징해서 한국 시장을 이렇게 좀 장악하려고 이렇게 크게 노력을 하기보다는 놔둬보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한국 시장 크기가 계륵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한국 유저의 이제 어떤 입맛에 잘 맞는 그런 서비스를 했던 한국 서비스들이 다 장악을 했고 그렇게 한 지난 10년이 흘렀는데 현재 이제 TGIF 아마 넷다 거의 이제 유저가 100만에서 200만을 다 넘어가는 그런 서비스가 됐는데 공통점은 이전에 해외 서비스와 공통점은 한국 시장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글만 이제 그 중에 유일하게 한국에 제대로 지사를 차리고 이제 어떤 체제를 하고 있지 나머지는 뭐 그런 체제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이 TGIF가 지금 이렇게 빵 터질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저의 그 지난 10년간의 경험, 유저가 이제는 그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성숙된 거죠. 그래서 누가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서비스들을 정말 아낌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트위터에서도 단문 블로그라는 걸로는 성격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트위터를 단문 블로그로 적으로 쓰는 사람이 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개 메신저처럼 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뭐 그 아고라에서 이제 키보드 워리어의 경험을 여기 또 옮겨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서 소셜 검색을 또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소셜 검색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미니홈 피식으로 마인드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 트위터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정말 풍부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허브 서비스가 된다는 이유는 그런 이제 이 앞으로 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확장될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기존의 서비스들이 여기로 많이 뺏겨요. 지금 그렇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데가 메타블로그 사이트죠. 이제 메타블로그는 다음 뷰를 빼고는 거의 기능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글을 전달받는 거에서 트위터에서 이 링크 시켜주는 그런 글들 이렇게 따라가는 재미. 그러면 이제 또 직접 본인이 그 짤방에 들어가 또 이제 짤방들도 많이 이렇게 타격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직접 들어가서 오유나 뭐 그런 이제 몇 대 4대 그 짤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 이렇게 오는 것들을 받아보게 되고, 어쨌든 어떤 내가 아는 이 사람들, 소셜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이렇게 받는 그 구조, 또 소셜 커머스까지 그 구조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홈페이지, 그 다음은 제가 봤을 때 이 소셜 미디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에 이제 정겨운 얼굴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뭐 트위터 전도사가 돼서 이렇게 이제 트위터를 많이 알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트위터를 이용하시면 제가 얘기한 게 좀 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가 뭔가 그 세상을 바꾸고 엄청난 정보의 바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막상 이용해 보시면, 트위터 들어와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사람들 그냥 이렇게 지저귀는데 밥 먹고 똥 싸는 얘기들 하고 있죠, 그냥. 처음에 이제 좀 회의가 될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에 내가 지금 좋은 정보를 찾아야 되고 뭐 그런 거기도 바쁜데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놀아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판을 보셔야 돼요, 판을. 그러니까 무슨 판이냐, 이 판은 자,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거기에 뜨거운 어떤 그 촛불의 외침이 있고 월드컵에 붉은 악마의 함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을 데리고, 자, 우리가 그 광화문 광장, 여기에 한국 사람이 역동하는 에너지를 보여줄게 하고 오늘 오후에 데려갔다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거기 광화문 광장 보여주면은 그게 느껴집니까? 촛불이 아니면 월드컵이? 아니죠. 그렇지만 또 거짓말은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런 광장에 그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모으는 그게 순식간에 확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 경험인 거죠. 촛불이 거기에 차는데 하루에 500명, 1000명씩 꾸준히 들어가지고 그 숫자가 차나요? 아니면 월드컵에 그 붉은 악마가 거기를 채우는데 하루에 500명, 1000명씩 꾸준히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몇백 명에서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공간이 꽉 차죠. 제가 봤을 때 소셜미디어의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여기가 꽉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무미 건조한 그런 이 공간이죠. 우리가 광화문 광장도 그렇잖아요. 그냥 광장은 광장일 뿐인데, 내가 뭐 거기 기업에서 뭐 샘플을 나눠주면 거긴 비즈니스의 공간인 것이고, 거기에 무슨 콘서트를 해서 지켜보면 문화적인 공간인 것이고, 내가 뭐 애 데리고 김밥 싸가지고 풍선 들고 가면은 여가의 또 공간인 것이고, 그런데 촛불을 들고 가면 거기가 또 정치적인 공간이 되고, 그것처럼 소셜미디어 공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안에서 어떤 중요한 정보가 꽉 차는데, 그리고 어떤 그 여론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런 우리가 촛불 때 경험했던 그런 경험처럼, 혹은 월드컵 때 경험했던 그런 것처럼 이 공간 안에서 빠르게 그렇게 확산될 수 있다는, 거기에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미디어 이전에 미디어의 행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적으로 제일 재밌는 거는 미디어 이전에 미디어 행위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고라 때 얘기인데요. 아고라 때 촛불 집회가 한참 있고, 거기에 HID라는 이제 북파 공작원, 그러니까 특수임무 수행자회, 그 부분들이 이제 그 촛불에 좀 반대되는 어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진보신당 당사의 백색 테러라고 할까요? 하여튼 야밤에 거기에 이제 그 난입을 했던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뒤에 아고라에서 이제 어떤 이제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이런 이제 그 HID가 이런 일을 하고 정부에 이제 반대급부로 뭐 입권을 챙긴다. 이제 그러면서 사례로 들었던 게, 보령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 여름에 경비용역을, 그게 이제 그 계약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걸 HID가 받았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쪽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HID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주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계약 시점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보를 듣고 처음 전화한 기자였는데, 거기에 그 상인회 회장인지 사무국장인지 하여튼 그분이 이제 거의 지친 목소리로, 우리는 HID 안 씁니다. 이제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미디어에 아직 한 줄도 안 나왔는데 그런 아고라에서 그 사실이 알려지고 여론이 형성되고 그래서 행동에 나섰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이게 불매운동 하겠다. 우리는 HID가 지키는 해수욕장 안 가겠다. 혹은 또 항의 전화를 마구 날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산 두 발을 들어버릴 정도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바로 미디어 이전의 미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 어떤 사실이 알려지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이 취해지는 것인데 그것이 미디어에 보도되기도 전에 심지어 포착되기도 전에 이미 상황은 끝나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아고라 때 뭔가 어떤 그 사람들의 이 활동성이 집중되어 있어서 나타났던 이제 특이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아고라의 그 프레임 그게 지금 이제 소셜미디어로 온 거예요. 트위터로 특히. 그리고 그 사이즈가 더 커졌고. 그래서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그 이제 소셜 서비스의 이제 방점을 다양하게 찍을 수 있을 텐데 한국은 지금 이제 4대 천왕이 지금 딱 이렇게 맥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토종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다른 서비스보다도 오히려 더 먼저 잘 개발됐던 이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20, 30대 여성층을 잡고 있으니까 20, 30대 여성층에 당연히 따라붙는 20, 30대 남성층도 이제 거기에 하고 그리고 미투데이는 아무래도 좀 이제 처음에 초기에 팬덤 위주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10대들이 좀 더 파워가 세고 그렇게 이제 앞에 소셜 서비스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30, 40대는 제가 봤을 때 좀 튕겨가지고 트위터로 온 것 같습니다. 튕겨서. 무슨 얘기냐면 소셜성이 있는데 10대, 20대 이렇게 노는 물에 가가지고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또래가 이제 그 술집에 갔는데 친구들이랑 한잔 하려고 갔는데 힙합이 막 이렇게 나오면 아이고 좋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라임 도둑 따라가면서 한번 마셔볼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이렇게 시끄러 야야 조용한 데 가자 해가지고 호프집이나 소주방으로 도망가겠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기에 세대별로 어떤 그 컨센서스나 뭐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막 여기 지금 미드가 뭐야 미드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30, 40대 와가지고 미투데이에 가서 미드가 뭐야 그랬더니 미국 드라마 얘기한다고 미국 드라마 나도 좋아하지 그래가지고 나는 저기 맥가이버가 제일 좋더라 그래가지고 여기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소머즈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부위가 대작이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언어가 서로 다른 거죠. 이렇게 막 그 미드 얘기를 하는데 한쪽은 고어로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현대어로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데 나란말 싸미 딩규게 달아 이렇게 같이 얘기한 거의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 40대는 트위터가 편한 거예요. 이렇게 왔더니 여기는 이제 초기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피난민들이 같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딱 그 얘기하면 이렇게 알아듣고 아주 재밌는 현상은 또 이 30, 40대가 그러니까 그래도 컴퓨터랑 이제 대학 때부터라도 만나가지고 적응한 세대예요. 이제 특히 이제 90년대 세대들 그런 세대들이어서 어떻게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최초로 이렇게 레포트를 내던 그런 이제 세대인데 그래서 이제 그 속도를 좀 따라가면서 이제 트위터를 하는데 또 트위터 보면 이렇게 마구 타임라인 이게 사실 어지럽잖아요. 그 윗세대는 또 잘 적응 또 못하세요. 그래서 그 윗세대들은 또 거기도 한번 튕겨가지고 페이스북으로 가 계세요. 제가 페이스북도 하는데 친구 신청 보면 이제 깜짝 놀래요. 그래요. 와 정말 이런 어르신들이 나랑 말이 까자는 거냐.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 이용하시는 걸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5, 60대 분 중에 한두 달 만에 친구 5,000명 모으신 분들 꽤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아이돌이 김덕수 하물놀이 그런 분이 물론 이제 아주 무자르듯이 10대는 이거 쓰고 20대는 쓰고 그렇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헤비 유저층은 그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이게 소셜 서비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 40대가 트위터를 쓰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쪽에 이제 달라붙은 거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파워가 힘이 트위터에 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일단 선거 때 정치인들이 어디를 공략해야 되겠습니까? 미투데이를 어음으로. 야, 니네 나랑 친해지고 다음에 니네 투표권 생기면 그때 투표해? 그거 아니잖아요. 또 이제 30대 그 사이에 가서는 또 거기 투표율보다는 사실은 이제 30, 40대 다 투표권도, 선거권도 있고, 뭐, 그리고 투표율도 높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 층이고, 처음에 트위터를 가장 많이 이용한 층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이제 약간 좀 바뀌고 있었는데, 초기에는 사실은 IT 계통의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다 기본적으로 IT 서비스에 대한 얼리 어답터적인 속성이 있으니까 간보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0, 40대 화이트 칼라. 무슨 화이트 칼라냐면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 그분들이 아이폰이 출시되는 1년 전 그 시점 전까지는 주로 이용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흔히 얘기하는 30, 40대 화이트 칼라 오피니언 리더층이 모여있던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정치인들, 그 다음에 기업들, 여기다가, 흔히 말하는 좀 몰빵을 한 거죠, 몰빵. 그리고, 그렇다면 이 유저들의 의미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블로그 때도 이렇게 경험을 해봤잖아요. 블로그 때는, 프로 저널리즘의 세계와 구분되는 아마추어 블로거리즘의 어떤 그런 프레임이었어요. 프로 저널리즘의 세계, 그런 메이저 리그, 일부 리그, 오버그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소외된 아이템이나 뭐 이제 거기에 다뤄지지 않는 것들을 다루는 이런 블로그라는 언더그라운드, 이부 리그, 마이너 리그가 있다. 그런 프레임이었어요. 그런 프레임이니까 기자인 제가 블로그를 할 때 사실은 좀 이제 배관시하는 그런 시선을 많이 느끼기도 했죠. 막 이런 상을 받고 막 그럴 때는, 그래서 전에 막 이렇게 제가 상을 거부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어떤 이 아마추어 정신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그런 분들한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부했던 상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주면 준다고 받았지만, 어쨌든, 그때 그 블로거 자체에도 그런 프레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블로거 스피어에서 이슈가 된 게 다시 이제 메인 저널리즘의 세계도 이슈가 되는 이슈의 패자부 할전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프레임이었어요. 그런데 트위터는, 자, 유저가 중요한 게, 이 미디어에서는 미디어 소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어 생산자가 있고, 뉴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만들어내는 기자 PD가 있고, 또 뉴스에 등장하는 원재료가 되는 취재원들이 있잖아요. 정치인, 경제인, 전문가, 연예인, 그런 유명인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트위터에 겪었지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오버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 위아래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조금 속된 표현으로 가장 물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하기에 이슈의 청담동이에요. 무슨 얘기냐? 유행이 청담동, 압구정동에서 도단하는 이유는 거기에 가장 영향력이 많은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패션숍이 많고, 그리고 뭐 패션 에디터들이나 패션 그런 종사자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거기가 중심지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이슈가 되는 대상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다른 트위터 바깥과 얘기했을 때는 선후예요, 선후. 여기가 앞이지, 여기가 아래나 언더나 그런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앞서는 거예요. 최근에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이 나우콤 문용식 사장이랑 뭐 이마트 피자 가지고 막 이렇게 했죠.
여러분들 트위터에서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거의 이 생중계를 이렇게 보셨고, 네. 제가 이제 그 해외에 출장 갔다가 와보니까 이제 끝물이더라고요. 그 판이 끝났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일단 그 정영진 부회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 내려와가지고 직접 이 원터치를 까신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거는 이렇게 이제 로마의 황제 외사촌이죠. 황태자의 외사촌이죠. 외사촌께서 거기에서 구경만 하시지 않고 내려와가지고 이 창 하나 방패 하나 들고 다이다이로 붙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낮게 평가하는 거는 그 어떤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황비용하고 곽원갑하고 딱 세기의 대결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봤는데 싸우는 거 보니까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흙 뿌리고 막 상당히 더리하게 싸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식에는 이제 동의를 못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프레임을 중계를 보셨잖아요. 중계를. 나중에 뉴스에 그게 정리되고 보도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뒤를 보셨는데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은 한일전 경기를 생중계를 보신 거고 그 뒤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은 결과물만 본 거예요. 그런 차이인 거예요. 지금 이 소셜미디어 판과 나머지 그 뒷판은.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흐름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30, 40대 층이 제가 보니까 좀 빈틈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의 어떤 서비스의 빈틈이었던 게, 트위터를 이렇게 하시는 그 30, 40대가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좀 보니까 그 초기에 PC통신 초기 느낌이 난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PC통신 초기 느낌이 난다라는 건.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시 돌아가지고 원점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사람에서부터 떠나 있다가 다시 사람으로 왔고, 그 다음에 30, 40대가 이렇게 은근 또 이렇게 좀 되게 외롭습니다. 뭐, 무슨 얘기냐면, 되게 그 흔히 말하는 현대인의 소외를 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바쁘게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게 회사에서 어떤 집에 우리 집에 뭐 난리 났어 막 집 얘기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사람 그런 회사 분위기도 드물고 그다음 또 집에 가가지고 우리 그 부장 걔 막 이렇게 딱 회사 얘기 또 시시콜콜이 하는 또 그런 문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 하여튼 그리고 또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시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 고민이 뭔지 토로할 때도 별로 없고 그렇게 그냥 바쁘게는 사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트위터에서 연결된 사람들한테 했더니 내 얘기를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 아까 계속 제가 30, 40대 좀 거의 이 우월론을 펼치는 것 같아서 좀 저기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트위터에 이제 또 이게 편해지는 이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동안의 인터넷 문화의 어떤 그 조성자들은 10대, 20대였어요. 근데 30, 40대 가면서 어떤 게 좀 제가 느껴지냐면, 이 트위터는 좀 유도리가 있습니다, 유도리.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몇 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악의 개념으로만 너무 이렇게 재단하지 않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10대, 20대 딱 이게 잘못, 그리고 이건 정말 나쁜 짓이야 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다 털어버려야 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문화와, 그 다음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그런 문화가 이제 있다면, 이제 저는 이제 후자가 좀 편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런 이제 좀 속성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런 그 판으로 지금 현재 스코어는 형성됐어요. 근데 얼마든지 왜곡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판은. 근데 이제 현재 스코어로 그렇다는 거고요. 트위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짜릿한 경험 중에 하나.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트위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디는 마사손이고요. 그리고 한 보름쯤 지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트위터에 올렸어요. 트위터는 인간의 자뇌와 우뇌 외에 우리 몸 밖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외뇌다.
자신도 처음에 여기 트위터를 했을 때는 그냥 뭐 수다나 떨고 뭐 이렇게 이제 저렇게 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트위터에서 이제 제가 자신이 화두를 던지고 막 돌아오는 막 그런 걸 보니까 너무나 이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 이렇게 잘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그래서 소프트뱅크 전 사원들한테 트위터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 내리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내려줬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댓글을 달아봤어요. 근데 그런 외내는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인데, 그런 공간적인 개념은 사실 이런 컴퓨터 같은 게 더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런 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집단지성의 의미로 봤을 때는 외내보다는 합내가, 합쳐진 뇌, 합내가 더 맞는 적합한 표현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답글을 올렸는데, 그분이 답글을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그래서 IT 쪽에 계시는 분들이 손정이가 답을 해줬어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좀 하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신과 접선을 해. 그래서 접신을 해서 지금 조만간 한번 이게 빌 게이츠나 잡스도 한번 접선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양적, 질적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은 좀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게 그 비교입니다. 블로그하고 비교인데, 아까 저 소개해주면서 사회자분께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 아들입니다. 좀 훈남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상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지금 참 나쁘지 않았습니다. 얘도 그래서 커봐야 합니다. 커봐야. 그 블로그의 프레임이란 건 뉴스 생산의 민주화입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한 거는. 2000년 2월 22일 오후 2시 22분에 오마이뉴스가 창간했습니다. 그 오마이뉴스가 내건 모토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첫 번째 패러다임을 하나 열었죠. 뭐냐면 그동안에 언론사와 기자 전유물이었던 뉴스를 누구나 만들 수 있게 그 프레임을 열어놨죠. 저는 그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 뒤에 블로그가 발전하는 발판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초기에 블로거 중에 두각을 나타냈던 블로거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그런 저널리즘적인 어떤 훈련을 거쳤던 분들이 여기에서 더 어떤 자기 표현 역량이 뛰어나서 거기에 이제 두각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블로거 스피어를 키웠죠. 그런데 이 뉴스 생산의 민주화 이 프레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마이뉴스는 그 모형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들이 다른 기존 언론사이기 때문에 완제품은 기존 언론사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뉴스를 보는 사람은 봐주지 않아요.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가 썼으니까 뭔가 좀 허술해도 봐주자, 뭐 어째도 봐주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건 왜 이래, 얘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이제 어떤 데스크의 역할을 했죠. 그 시민기자는 일선 기자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좀 종속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떤 이 뉴스 가치에 대한 이제 데스킹, 그리고 에디팅, 그리고 게이트 키핑을 이제 오마이뉴스가 하다 보면 또 종속적으로 될 수밖에 이제 좀 없는 그런 구조이긴 했지만, 그게 이제 블로그로 가면은 훨씬 더 자유로워지죠. 블로그에서는 본인이 취재 기자면서 데스크이면서 에디터인, 뭐 최종 책임은 자기가 다 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가는 이제 모형이 형성돼서 이제 그 뉴스 생산의 민주화 모형이 만들어졌는데, 유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통. 파워블로거들이 왜 파워블로거가 된 줄 아세요? 저도 그렇고. 큰 메타블로그, 특히 다음뷰, 예전에 블로거 뉴스였죠. 거기에서 선택받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결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메타블로그에서 이제 이 파워블로그로 등록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 글들을 포토사이트 메인에 노출시켜줘요. 메인에 노출시켜주면 거기로 하루에 유입되는 트래픽이 몇십만. 특히 텍스트로 했을 때는 한 10만 내외고요. 사진이 다음 메인에 노출됐을 때 3, 40만 정도가 하루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3, 40만이면
어느 숫자냐면 하루에 1000명씩 1년 동안 들어오는 숫자가 36만 5천이거든요. 그게 하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은 이제 철저하게 그 메타블로그에 종속될 수밖에 없죠. 메타블로그가 뉴스의 이마트예요. 그러니까 독설닷컴이라는 블로그는 뉴스의 구멍가게인데 뉴스의 대로가 아니라 뉴스의 골목길에 보이지도 않는 그 위치에 허름한 간판 달고 있는 이 독설닷컴이 하루에 5, 6만 명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뉴스의 이마트인 다음 뷰에서 노출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마트의 1층에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있어서 그만큼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종속돼 있던 거죠.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육두품 이하의 블로거들은 절대 이런 혜택을 못 보죠. 제가 아는 어떤 강원도에 귀농하신 분이 그때 한참 이제 인터넷 동반 자살이 문제가 되던 시점이었어요. 그 동반 자살이 문제가 되는데 마침 동네에 수상한 이제 남녀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좀 쫓아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걸 시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뛰어들어서 말리고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이제 사망을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막 그때 동반자살 한참 화제가 되니까 이거 좀 난리가 나겠지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방문자가 100이 안 돼요. 그분은 육두품 이하라서 그 메타블로그에서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는 거기에 못 들어와 있는 거죠. 스크리닝이 안 되는 거예요. 발견을 못 해주는 거죠. 오직 그 얘기는 그런 유통 파워가 집중돼 있었던 거죠. 메타블로그에. 물론 이제 뭐 올블로그나 블로그 코리아 뭐 믹시 그런 데도 있었죠. 거기는 이제 뉴스의 이마트는 아니고 뉴스의 한양마트, 뉴스의 진로마트, 이제 뭐 뉴스의 SS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데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한계는 있었죠. 어쨌든 그런 차원이었는데 자 트위터나 이 소셜미디어 중요한 거는 유통이에요. 유통. 트위터에 140자로 단문 블로그로 올리는 그 글보다 거기에 계속 링크되는 전달되는 글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다중이 다중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뉴스 생산의 민주화에서 뉴스 유통의 민주화로 오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이런 민주화는 그대로 스마트화도 됩니다. 생산의 스마트화, 유통의 스마트화, 나중에 소비의 민주화, 소비의 스마트화까지 돼요. 자, 어느 트위터 유저분이 스테파니아라는 아이디의 유저분이 저한테 보내준 일러스트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도 보고 뭐 치약 칫솔도 있죠. 칫솔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BMP21이 회사 이름 같아요. 은근히 이렇게 PPL 하셨는데 네. 거기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그러면서 제 트위터를 이렇게 받아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하나의 뉴스 채널로 인식을 하신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제 판을 보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하루 종일 제가 하루에 한 100개 내외 쓰거든요. 트위터에. 100개인데 100개 중에 80개에서 85개는 전달입니다. 전달. 다른 이제 뭐 중요한 거 아니면 재밌는 거 감동적인 걸 제가 이제 전달하는 그런 텍스트인데 어쨌든 그거를 하나의 채널처럼 이렇게 받아보시는 거예요. 유통이죠. 제가 하는 역할은 이제 트위터에서. 뉴스 그런 이제 제야의 생산자 블로그 활동을 하는 거에서 유통망으로 왔어요. 유통망. 제 전성기 때 제 블로그 제가 하루에 5, 6만 명 방문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트위터에서 제 팔로워가 한 6만 3천인가 그런데 느끼는 영향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모든 권력은 생산이 아니라 유통에서 나옵니다. 생산이 독점일 때는 아니겠지만 블로그는 생산 독점 아니잖아요. 1000만 명 정도가 하는데 그 원오브댐 어떤 그 안드로메다의 하나였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 유통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간선도로망 역할을 하니까 6만 명한테 제가 그 전달되는데 그 산술적으로 100개 정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곱하면은 600만 회의 퍼블리싱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럼 그 간단한 산수고 수학은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RT 한다면
30만 명 있는 김재동이 한번 RT를 한다면 50만 명 있는 이회 선생이 한번 RT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 트위터 공간에서 제가 전달하는 중요한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파워풀해졌고 이제 뉴스 생산의 민주화에서 유통의 민주화로 왔어요. 이게 그럼 이제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이거. 자, 슈퍼스타 K입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이슈는 누가 정했습니까? 조중동의 편집국장이, MBC, KBS, SBS의 보도국장이 신문 일면에 뭘 내느냐, 9시 뉴스에 뭘 내느냐, 그게 대한민국 이슈예요. 아무리 노동자가 10만 명이 집회를 하더라도 뉴스에 길이 막혔다 그러면은 길 막히는 일이 벌어졌을 뿐이에요. 어떤 것이 이슈가 될지, 그 다음에 그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소수의 엘리트가 이슈를 정하던 시대에서 이제 다중이 이슈를 정하던 시대로 바뀐 거예요. 바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바뀌고 있어요. 이런 소셜미디어 지금 유저들이 지금 200만 수치인데 아마 제가 이제 그 국내 이런 사업자들하고 만나보니까 다른 어떤 싸이월드 미니홈피나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춰봤을 때 블로그나 그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200만을 넘으면 티핑 포인트를 넘었기 때문에 500만 혹은 1000만까지 순증한다. 딱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500만, 1000만 이제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500만, 1000만이면 무슨 수치인지 아세요? 500만, 500만이면 조중동을 전부 합한 유료 부수보다 더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0만이면 9시 뉴스가 가장 전성기 때 나올 수 있는 시청률 20%를 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미디어예요. 그 미디어 사이즈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미디어 사이즈를. 그리고 중요한 거, 그들보다 빠릅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HID 사례처럼 트위터에서는 먼저 선행하는 거예요, 그게. 자, 삼성에 안 좋은 내용이 트위터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이 내용이 이제 기사화되면 안 돼. 그래서 뭐 광고를 막 가지든 뭘 하든 해가지고 언론을 다 틀어 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은 건가요? 500만 명이 알고 있는데? 네.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 프레임이. 네. 저는 이 미디어에서 이게 가장 재밌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마케팅에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소셜 커머스로. 네. 이런 유통망이 지금 제가 미디어적으로 바라봤지만 마켓 쪽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이제 그 어떤 유통 권력을 잡고 모든 걸 다 후려친다. 그래서 이마트를 안 내면 뭐 시장에서 밀리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이마트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마트에 경쟁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소셜망에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그 동네 피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려보자 해가지고 그 단체 공동 구매로 해서 한번 이게 더 저기 한 단가로 해가지고 뭐 10만 개 정도를 이렇게 발생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이 망으로. 이제 그런 그 흐름들을 보고 슈퍼스타 K2의 허각이 거기에 있는 엠넷 사장이 야 좀 허각이 스토리가 재밌네. 걔 1등 해가지고 1등 된 건가요? 아니면 JYP의 박진영이 그 허각 괜찮은 것 같아. 내가 키워줄 테니까 걔 1등 시켜. 해서 된 건가요? 아니죠. 그동안에 그 이슈 시스템은 그런 이제 그 자리에 있는 편집국장, 보도국장들이 낙점해서 되는 거죠. 그럼 아이돌 되는 거였는데 이제 국민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프레임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게 스피드.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선빵. 선빵이 중요합니다. 먼저 알려진 내용은 그 이슈의 프레임을 정합니다. 그걸 바꾸기 힘들어요. 먼저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10배 정도의 공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 선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형성될 수 있었던 비결. 제가 이제 박대기 기자 사진을 이렇게 했다. 정말 짠하다. 지켜보기에. 이런 뉴스를 만드는 사람, 그다음에 뉴스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가 무서운 거예요. 10년 전에 오마이뉴스의 그 프레임이 모든 시민은 기자다였는데 지금 프레임이 모든 기자는 시민이다로 이렇게 치환됐을 만큼
이 안에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더 증폭되고 훨씬 커지죠. 일단 63,000명이 전달되니까 그 다음 제 눈과 귀가 더 확장되죠. 63,000명한테 들으니까. 한두 명 전문가한테 전화해서 예전에 전 취재할 때 이제 어떤 거 할 때는 전문가들한테 주로 전화해가지고 방향을 잡거나 멘트를 따거나 뭐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트위터에 던집니다. 63,000명한테.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좋은 답변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 63,000명 안에 전문가가 있고.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누구든 이 망이라는 건 존재하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에요. 나는 그럼 팔로우 63,000이 없는데 뭐 재미없던데요? 반응도 없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잔머리 좀만 쓰면 되죠. 저한테 부탁하면 되잖아요. 저한테. 내가 뭐를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독설의 트윗 고속도로 좀 활용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증폭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소셜 검색이 가능해지죠. 아까 여기에 흔히 얘기했던 그런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검색보다 사람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훨씬 더 신뢰한다고 그랬잖아요. 간단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제 뭐 지방에 뭐 갈 일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뭐 경북 칠곡에 출장을 가는데 시간도 좀 남고 돈도 여유가 있으니까 정보도 넣고 좋은 거 경험하고 오고 싶다. 어디 하면 좋겠느냐? 라고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거기에 이제 전달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주는 그 정보를 이분은 거기에 가기 전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보다 이거를 더 의지하기 한다는 거죠.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인터넷 정보 검색은 또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도 엄청나게 사이킹 에너지가 들어가죠. 내가 뭘 검색했을 때 몇 번 새로 치해가지고 정보를 더 볼 것인가, 그다음에 이걸 누릴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 트위터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뭐 30대신 거면 뭐 이런 음식 좋겠네요. 그다음에 여기 가보세요. 그러면 또 누가 거기는 이제 주인 바뀌었는데 되게 좀 맛이 갔다 이렇게 그래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으로 하는 그 정보로 그런 소셜 검색을 해서 이제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례냐면요. 제가 박재범이라는 가수의 글로벌 팬덤 기사를 하나 쓰면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팬들이 형성됐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글로벌 팬덤의 활동 사진. 그래서 트위터에 꼴랑 글 하나 올렸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박재범의 그런 글로벌 팬덤이 있다는 기사를 쓰려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박재범 팬들은 나에게 그런 팬클럽 활동 사진을 보내달라. 그리고 국내에 있는 유저들은 전 세계에 이런 내용을 잘 전파해주고 그 다음에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해달라. 웃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손 한 대고 꾸리겠다는 날로 먹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한 2시간 지나고부터 전 세계에서 사진이 나왔습니다. 제가 소셜망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그 팬들이 충분히 그리고 그 박재범 팬들은 글로벌한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했던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얘기하고도 또 연관이 되냐면 앞으로 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실 때 저는 이제 우리 세대는 사실은 영어 쓰기가 많이 귀찮고 그냥 좀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세대는 거기로 좀 글로벌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국내 서비스는 그냥 이렇게 유지 보수만 하시고 해외 서비스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국내 서비스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국내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가수가 만약에 소녀시대가 신문에 보신 소녀시대
기사 나오고, 방송이 되고, 소녀시대 방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털에 소녀시대 기사가 계속 뜨고, 모바일에 다 소녀시대 다운로드 받아왔는데, 일본에서 인기 얻을 수 있나요? 미국에서 인기 얻을 수 있나요? 어느 것이 소녀시대? 우리가 쓰는 그 미디어 프레임 플랫폼이 국내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소녀시대가 동영상을 올렸을 때는 달라져요. 거기에서 계속 트래픽이 발생할,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유튜브에. 소녀시대 트래픽에, 더 찾아보면, 이건 정확하지는 않죠. 기억에 의지한 거지만. 한국에서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를 클릭하는 비율이 5위 안에 못 들어요. 미국에서 2배가 발생해요, 미국보다. 교포가 소녀시대 거 본다? 교포가 우리보다 더 많나요? 여기 우리 5천만인데 교포 1억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 유튜브라는 글로벌 채널을 통해서 그냥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녀시대보다 더 트래픽이 많은 정선화라는 그 지금 고등학생인가요? 유튜브에 그 자기 또 이렇게 올려서 자기 기타 연주 올려가지고 한 정선화. 만약에 그런 유튜브라는 채널이 없었다면, 글로벌하게 만나지 못했다면, 정선화는 제가 봤을 때 맥시멈이 스타킹입니다. 그냥 스타킹에, 와, 되게, 기타 가지고 제법 장난치는 하나 있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달되고, 그를 대우하는 것도 희귀한 애가 아니라 아티스트로 대우해서 유럽에 투어를 갔다 오기도 하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대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글로벌하게 써도 글로벌하게 소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있는 데는 내 어떤 아카이브 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카이브. 그걸 충실하게 하고, 그러나 길을 연결해야 돼요. 길을. 이런 소셜미디어는 길입니다. 길. 그 길을 연결해두지 않으면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어떤 그 길은 그 아바타의 그 신령스러운 나무 기억나시나요? 거기 그 박사가 이제 마시아니까 이렇게 거기다 아래다 눕혀가지고 그 나무에다 전부 다 이렇게 그 머리 뒤에서 이렇게 연결하니까 코드처럼 해가지고 에너지가 다 모여가지고 고쳤죠? 네. 그런 망처럼 연결된 망이에요. 가끔 비상 연락망도 기능을 해요. 트위터에서 경험해보시면 아시죠? 전국민 비상 연락망이라는 거? 네. 비상 연락망이고, 그 망을 또 본인이 잘 활용하면 일상의 기적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느 분이 일본에 유학을 가셨는데, 엄마 생일이 이제 방학 때나 그런 시점이 아니어가지고, 매년 이제 생일 못 챙긴 거예요. 3년째 못 챙겼는데, 그 3년째가 되는 날이 그 생일날, 엄마의 생일날인데, 저한테 이제 멘션을 줬어요. 지금 엄마 그 생일을 내가 유학을 3년째 못 챙겼는데 너무 미안하다. 지금 엄마가 교보문고 잠시 전에 가고 있는데, 어느 부스에 계속 있게 할 테니까, 누가 나 대신 엄마한테 생일 축하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저도 지방에 있어야 했는데, 아마 알게 됐어요. 거짓말처럼 그날 5분이 생일 축하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 교보문고 쪽으로 알게 돼가지고 생일 선물도 주고, 어떤 그런 이제 그 사소한 말이지만, 그 말을 여러분이 이렇게 디자인하고 여러분 구상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잖아요. 이거는 아까 그 소셜 커머스에서도 통로가 될 수 있고, 소셜 미디어에서도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거죠.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소셜 커머스 하는 데 중에 위메이크 프랑스닷컴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거기 이제 하루에 하나씩 뭐 할인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런 것도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제 하루에 이제 정해진 제품들을 하는데, 근데 모든 거기서 뭔가 마진을 맞추려면 뭐 몇만 원 이상은 좀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게 막 몇천 개, 몇만 개 팔려야 되는 그런 상품의 속성이 있잖아요. 거기가 좀 제한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막 사회적 기업들 그렇게 하면 한번 아이디어로 공모를 받아서 제품을 한번 공모를 받아봐라. 근데 제품 프레임은 이쪽에 그 랜덤 박스. 왜냐면
그 제품의 이제 카테고리만 알고 거기 안에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농산물인데 뭐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거기에 뭐 3만 원어치 3만 원에 사는데 한 5만 원어치 가치 있는 농산물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랜덤박스를. 그래서 그 랜덤박스를 디자인할 대학생 사회적 기업들이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농민들 섭외가지고 다 모아서 그 랜덤박스를 이제 만들면 여기 있는 구매자들은 그 랜덤박스를 이제 하나씩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확실한 거는 3만 원에 사는데 5만 원어치 값어치가 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억억 원 정도입니다. 100개에 하나 중에는 산 사람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디자인하는 그런 또 이제 이 커머스의 생태계가 또 만들어질 수 있고 대학생 사회적 기업 만들면 매출을 못 올리잖아요. 의도도 좋고 착한데 매출이 안 쓰냐. 그런데 그런 대형 프로젝트 하면 이제 큰 매출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프레임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젊은 세대는 되도록이면 그걸 썼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겟화된 소셜 서비스하고 좀 글로벌하게 확장되는 거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세대 내 소통 그리고 세대 내 이슈 그리고 커뮤니티 본인의 어떤 이제 그런 이런 범주 안에서는 잘 적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세대 외 소통을 하고 세대 외 이슈를 만나고 세대 내 이슈에 빠져 있으면 된장이 되니까요. 세대 외 이슈를 만나고 그 다음에 범위 밖에 그런 소통을 하시라. 누군가 알아봐줘야 돼 본인을. 이제서 광고 대상 받은 사람이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서 못 알아봐줬잖아요. 면접도 한 번 못 보고.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광고 대상을 다 휩쓸고 우리나라 웬만한 광고 회사가 회사 차원에서 수상한 것보다 개인이 더 많아지. 누군가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좁은 거예요, 한국은. 여기서 그래서 그 스펙 싸움이나 이런 국지전을 할 게 아니라 알아봐줄 때를 만나야 되는. 아까 그 정성화 사례처럼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아나운서가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싸이에서 계속 싸이에도 아나운서들도 하지만 이제 어떤 소통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소통의 컨센서스로는 트위터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아나운서 준비하는 사람끼리만 소통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아니면 아나운서들과 소통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제가 얘기한 세대의 소통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으로 접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원래 제 강의 버전은 18분짜리 패드 버전부터 8시간짜리 이제 버전까지 있는데 오늘 좀 필받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좀 장황하게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짜리 버전 해야 되는데 3시간짜리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뒤에 이제 많이 남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2개 정도만 하고 이제 질문 답변을 하거나 이렇게 좀 갖고 가겠습니다. 한 사례 하나 얘기할게요. 할게 너무 많구나. 세상에 얘기를 하고 가야겠다. 소셜미디어 아까 제가 우리나라 네 개씩 다르게 쓰고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나라도 좀 사람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들어가서 쓰는 건 20, 30대예요. 근데 다른 게 다음에 들어오면 다음 세대는 다른 걸 써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전부 이 페이스북 몇 대가 쓰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 있어서 소셜미디어 이거를 제가 이제 가장 체험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글로벌 순위에 지금은 아마 25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리액션에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영향에 세종대학의 영향이 저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한글 어쨌든 비트 자리가 아니라 이 한글 한 글자를 이렇게 이제 글자 단위로 해가지고 140자를 쓸 수 있게 해줬거든요. 트위터에서. 그래서 한글 140자가 제가 생각하기엔 영어로 표현하면 한 300자 정도의 표현 용량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140자보다는 훨씬 더 표현 용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유니버시티 대학도
영어 10자, 2자, 조수 합쳐도 3자, 자단.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영문 트위터에서는 독백이 많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영문 140자는 이 시원찮은 영어 문장 2문장 정도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니 거기는 독백 위주로 쓰일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거기다가 140 받고 140 더 얹을 수 있어서 좀 더 이제 소통적으로 한번 트위터에 들어가 보세요. 단문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트위터에 이 계정을 자기 그런 아포리즘식으로 단문으로 쭉 블로그처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극히 일부의 유명인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문화적 영향이 총체적으로 다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좀 이슈가 그냥 막 활발하잖아요. 2008년에 촛불, 2009년에 노무현, 2010년에 천안함, 이제 그런 이슈가 그냥 들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뭔가 그 기존 미디어에 대한 약간의 불신, 이거는 조금 뭔가 진실은 전원에 있는 것 같아. 그런 거에서 오늘 이제 여기가 해방구처럼 돼 있어서 이 역할이 엄청 커진 거죠. 거기다 뭐 문화적인 속성, 인터넷 문화의 속성, 그러니까 외국에서 카피라이트 개념이 활발해서 RT라는 문화가 우리처럼 좀 활발하지 않는데, 우리 펌질 아주 뭐 신나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심지어 또 이제 뭐 어떤 또 프라이버시를 중요하는 토론 문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또 우리는 이제 싸움이 붙어도 본인 싸움을 주로 중계방송 하시잖아요. 길에서 이렇게 시비 붙으면서 이 사람만 마주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싸움의 정석인데 대부분 이렇게 이 중계방송 본인, 이 젊은 놈이 지금 나한테 반말하시는 거 다 들으셨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문화가 다 나타나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봤던 수치 중에 가장 재밌었던 수치가 트위터 한 50만 국내 유저 정도의 무료 수치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비율이 유지될 것 같은데, 전 세계 트위터 유저 중에 한국 지역에서 한 유저의 비율이 0.5%였는데, 한글로 된 텍스트의 트위터의 비중이 2%였어요. 네. 한국 유저가 다른 나라 유저보다 4배로 빡시게. 그래서 들썩들썩 한 거죠. 다음 카페 중에 회원이 100만 이상 되는 카페도 있습니다. 그 100만하고 트위터 100만하고 숫자는 100만이지만 그 안에서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수치적으로 보면은 미투데이나 트위터나 이렇게 그 세대 구성이 곡선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미투데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네이버 자주 이용하는데 계속 이제 미투데이 가입을 유도하니까 가입은 일단 해놨죠. 그러니까 이 세대 구성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되는 이제 얘기들을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 안에서의 누가 어떤 유저가 어떻게 활발하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에너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글로벌 순위에, 전에, 지금은 제가 한 10등 정도 밀린 건데요. 한 15등, 12등 막 이렇게 할 때는 제 앞에 CNN 브레이크 뉴스하고 뉴욕타임스가 있었어요. CNN 브레이크 뉴스에 보내는 답글이나 그 전달하는 그 횟수하고 제 거에 대한 게 비슷했어요. 그런 게 발생하는 지금 한국적인 특성이 있다는 거. 지금 무지하게 이렇게 저도 놀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늦게 한 살에 요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똥돼지 얘기할까요? 섹시하죠? 여러분들 아마 공부했었던 그 사건,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통부에 특혜로 특채됐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때 이제 제가 똥돼지 얘기했어요. 똥돼지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재벌 기업에서 그런 이제
고위공무원이나 사회 유력자의 자녀들을 특혜로 채용해주는 걸 많이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로 인사팀에서 그들을 관리했어요. 얘네들이 혹시 왕따는 안 나가나, 얘네들이 어떻게 회사생활 잘하고 있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진 않나, 관리해주는 팀이 별도로 있었어요. 관리팀. 그 관리팀에서 그 낙하산들을 부르는 명칭이 똥돼지였어요. 똥돼지는 꿀꿀이. 어쨌든 그런 이제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그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우리 이제 기업에서 좀 올라가 있다. 그리고 실제 본인이 일할 때 이런 사람 많지 않냐, 똥돼지. 그러니까 이제 각가지 뭐 똥돼지 얘기들을 막 풀어놓으셨어요. 매칭이라는 걸 만드셨더라고요. 풀어놓고 제가 또 전달을 하고, 아빠가 어떤 경험에서 애를 입사시켰는데, 아빠가 현직에서 잘리니까 바로 다음날 옆자르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똥돼지 얘기를 트위터에 준비를 했어요. 일요일날에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갔더니 그 인터넷에 보니까 기사들에 트위터의 똥돼지 화제, 그래서 기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들이 하루 늦었죠. 그 다음에 다음 달 정도 되니까 신문 사설이나 칼럼 혹은 이제 뭐 방송에 혹은 정치인들이 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이제 똥돼지 얘기를 막 이제 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게 이제 어떤 환기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가장 본 충격적인 기사는 뭐 똥돼지 뭐 올해 인터넷 뭐 신조어 뭐 조짐 뭐 그런 것까지 나갈 정도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가 아까 이전에 블로그나 그럴 때 혹은 아고라 때나 그럴 때 상류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앞물결이라는 거, 그 다음에 기존 미디어 뒷물결이라는 그걸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이 확장성을 보여주는 이 사례인데, 고등학생입니다. 아직도 고등학생이고요. 지금 2학년일 텐데, 오늘 보니까 멘션에 드디어 엄마가 그 시사인 구독하라고 멘션도 좀 아주 기특한 학생인데, 어쨌든 올 초에 제가 미션을 하나 이렇게 트위터에 한번 제시를 했었어요. 미션은 뭐냐면, 트위터를 활용해서 한번 유명인들 인터뷰를 해봐라. 혹시 가능한지. 트위터만으로. 했더니 이 학생이 한 이틀 만에 15명 넘는 그 유명인들의 인터뷰를 해왔어요.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전문가, 교수, PD, 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해왔어요. 드렁큰 타이거 JK는 얘랑 새벽에 한 2-3시간을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주고받으면서 자기 분야에 빠져가지고, 내가 그런데 도대체 너랑 왜 이러고 있냐. 나는 날이 밝으면 이제 지방공연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부산공원을 박용만 회장은 내가 지금 너 그 얘기를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좀 해외 출장을 공항에 가는 길이라 정신이 좀 없다. 대신 나보다 더 유명한 박충호를 선배줄 테니까 박충호한테 되겠지? 이렇게 하고 왔어요. 제가 이 학생한테 도움을 준 건 뭐냐면, 그런 유명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다 그러기에 질문을 추상적으로 하면 답변하는 사람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질문을 좀 구체화해라. 그랬더니 본인이 알아서 잘 쪼갰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17살 때 꿈이 뭐였는지, 지금은 그 꿈을 이뤘는지, 지금은 꿈이 뭔지, 그렇게 친구 쪼개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곡선도 있죠. 이 학생이 트위터로 질문을 던지고 남한테 이제 갖는 과정을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 사람들도 좀 생각하면서 마치 그 여학생 뒤에 카메라가 있는 듯한 느낌 받아서 도와줄 수도 있고, 방송에서 도와줄 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컨센서스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는 너랑 나랑 바이너리고 원형 경기장에 서로 똑같이 이렇게 플레이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존중감이 있었으니까 도와준 거잖아요. 이 소녀가 오프라인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컨택 포인트도 찾기 힘들었을 것이고, 선택했다 한들 회장님 지금 이제 출장 가려고 공항 가는데 비서가 회장님한테, 회장님 저기 있잖아요.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 저기 고필이 숙제라는 걸 하고 가시죠. 보좌관이 국회의원한테 매니저가 연예인한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커트를 하겠죠. 그리고 커트를 안 하면 본인이 대리자금을 해버리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했던 거, 그런
그래서 어떤 소셜의 특성을 잘 활용하셨으면 그렇게 있고, 마지막에 부작용 그런 부분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대조되는 소셜을 가지고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 두 분이서 얘기를 참 긴데, 예전에 이 조전 의원이 이제 정교조 리스트를 올렸다가 법원에서 내리라는 판결 받고 안 내렸다가 벌금을 엄청 때려맞고, 그다음에 이제 유라이트 단체에서 조전 의원을 응원하는 콘서트를 열어줬는데 무산됐죠. 이쪽은 잘 모르더라고요. 왜 이게 가수들이 여기 안 오는지. 이게 어둠의 세력이 뭔가 작동을 해가지고 뭔가 협박으로 가수들을 못 오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소셜미디어 속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다 돌아서 이게 언론에, 물론 이때는 인터넷에도 보도가 됐지만 보도 안 돼도 이미 다 돌아버렸기 때문에 가수들이 여기 도저히 못 나오는 상황이 돼서 못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소통을 했을 때와 불통을 했을 때 극단적인 모습이다 그런 거고요. 자, 이 트위터 혹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로 오보가 빨리 확산된다. 그리고 내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연결됐으니까 편향된 의견을 갖게 된다. 그리고 너무 사생활 노출이 많이 된다. 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들이 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부분 동의하고, 그러나 또 이면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보의 빠른 확산은 맞는 얘기지만 반만 맞습니다. 기사는 기사 단계에 기사가 되는 과정에서 검증이 들어갔죠. 그래서 데스크가 또 편집부에서 검증하고 여러 가지 거쳐서 가기 때문에 좀 오보가 확률이 줄죠. 그렇지만 트위터에서는 기사화되기 전에 소스 수준의 정보가 돌아다녀 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잘못 알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플레이어 중에 당사자가 있어요. 오보에 대한 당사자가 있어서 바로 반론권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 플레이어들 중에 전문가가 있어서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라고 해서 바로 정정해주고, 그래서 이 안에서 오보가 점점 일어나고, 더 중요한 거는 오보의 확산 속도도 빠르지만 오보 수정의 속도도 빠릅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건거리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뭐가 잘못 알려주게 큰일 날 것처럼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해요. 큰일 날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제 잘 수정을 해줘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역사는 오보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보가 이렇게 오보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 강력하게 수정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언론의 진화 오염입니다. 언론을 한번 피를 보신 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언론에서 반론을 한번 행사하려고, 어떤 정정하려고 언론중재위 그리고 어떤 소송을 거쳐야 했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런 체계, 그리고 오보를 수정하기 위한 문턱이 되게 낮은 거죠. 편향된 의견은 이제 소셜미디어 사회에 많이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아픈 사례로 타진요 사례를 지금 가지고 있죠.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다 보면은 이 무리 안에서는 상식인데 무리를 벗어나면 비상식이 되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타진요도 그 안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식인 거죠. 그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다중을 밥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타진요 케이스에서 좀 연구도 많이 돼야 되고, 교훈도 좀 많이 얻어야 돼요. 트위터에서 내가 생각 비슷한 사람, 이렇게 나랑 비슷한 취향의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로 있는 연결망에서 정말 한쪽 귀만 열어준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의 근거에서 의견을 형성하고, 의견을 근거해서 신념을 형성하고, 이렇게 그 단계로 가는데, 자신의 신념에서 반대로 의견이 형성되고, 그 의견에서 사실을 왜곡 이해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생활 노출 문제는, 이번에 이제 개인들도 많이 좀 훈련이 돼야 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필연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잘 좀 가리는 게 있는데, 트위터에 보면 너무 필 받으셔가지고 너무 많이 까시죠. 개인정보를 되게 심하게 가져가시는
현직들 아나운서 전직이니까 한국 잠깐 아나운서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직 아나운서라고 되게 트위터에 지나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나치게 많이 하시는데 한 번 이제 제대로 오버를 하셔가지고 그전에 밥 한번 먹어야지, 잘 지내, 이걸 잠깐 해줘야지 이제 지나치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거기 한 번에 고참 아나운서가 있는데 그 아나운서한테 이번에 애가 연대 수시 넣는데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우리 와이프가 연대 입학 사정관이잖아. 그래서 본인의 입시비리 예고를 트위터에 해가지고 기사도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의 아내분도 당연히 잘리겠죠? 해당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계속 이제 기억과 자극이 남는다는 거 인터넷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훈련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본 이 트위터에나 어떤 소셜미디어에 물론 아까 그 키워드 이슈의 패자부활전 혹은 이슈의 첨단도, 그리고 기자로서는 단순하게 리포터에서 뉴스 코디네이터가 되는 거죠. 내 얘기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내용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뉴스캐스트 혹은 코디네이터가 돼서 전달해주는 역할로 바뀌었다는 것들, 그리고 전국민 비상연락망이 있어서 예전에는 누가 불쌍하면 TV에 불쌍한 걸 보여주고 AR에서 눌러야지만 해결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자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일상의 기적을 맛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주인공으로,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선다는 거예요. 트위터는 비실명 서비스입니다. 자, 개인정보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나중에 적어받을 이메일만 넣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실명화해서 써요. 사실상의 실명 사이트처럼. 무슨 얘기냐면 자기 얼굴 사진도 없고 바이오 이렇게 설명도 없고 그런 존재가 없는 사람은 존재가 없어요. 여기에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여기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게 꼭 실체가 있는 사진을 드러내고 실체가 있는 자기 어떤 그걸 밝히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밝혔을 때 그만큼 존재감이 생기고 스스로 여기서 이제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이게 소셜성이, 그래서 그 안에서 본인의 이제 오프라인의 존재보다 더 공고한 존재를 또 만들 수도 있죠. 자, 오늘은 귀엽죠? 여기에서 제가 경험한 키워드는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런 혼잡스럽고 번잡해 보이지만 이 안에 정말 진주가 많고 사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캐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요새 농협의 가치의 가치인가요? 아무튼 같이 함께하는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뮤직비디오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걸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이제 인디 뮤지션의 뮤직비디오를 팬들이 동영상을 같이 보내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했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런 소셜미디어 사회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맛볼 같이 만들어가는 사회의 그림일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날 새겠네. 자,
자, 요게 한번 돌려놓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앞에 인터넷 상황이 조금 느려서 돌아갈 때까지 공지를 하나 하고 그리고 본 다음에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지금 오프라인 안에서 이렇게 그냥 저희가 마이크 드리면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혹시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거나 노트북 갖고 계신 분은 직접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요. 끝나는 무렵에 보좌관님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해시태그를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카페 3이라는 해시태그를 좀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보좌관님 앞으로 예션으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검색을 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까봐 고민이 되는 사안이긴 한데 트위터에 어떤 번개의 전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번개 모임을 잠깐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번개는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번개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이제 가시면 되겠는데 저희 예약 관계 때문에 좀 참석하실 의향을 좀 여쭙고 싶거든요. 지금 잠깐 손을 들으셔서 제가 기다만 네. 이용 같은 게 있나요? 번개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당 이거는 이제 하는 건데요. 보통 10,000원 정도를 나머지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요? 많이 없어요? 네. 궁금하시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뒤에 잠깐 시작 좀 해주시죠. 네. 그러면 내려주시고요. 만약에 끝나고 나서 더 참석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해시태그 카페 3 붙이셔서 저도 오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화면 보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할까요? 다 로딩이 되는지 네, 로딩이 다 되는지 이제 안 됐어요. 아시죠? 그러면 먼저 질의응답을 시간을 잠깐 가진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손 거두해 주시면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직장인입니다. 너무 이 주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왔는데요. 실화인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직을 하려고 원서를 냈더니 요즘에 문제가 되는 소위 말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 자가 검열을 하게 된다는 이슈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면접을 보기 전에 과제가 있는데 면접을 보러 올 때 제가 트위터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 올린 글을 이렇게 필터해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주제가 what I thinking about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목적이 불순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소셜 그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글을 내가 올릴 때 요즘에 특히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올려가지고 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자가검열이 섞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예.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현상이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심화되면 반드시 이제 역의 현상들도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트위터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는 저널리즘의 죽음 아니겠냐라고 이제 또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제가 한 얘기만 맥락만 들었을 때. 근데 또 아닙니다. 뭐냐면 트위터에서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막 혼란스러울 때 또 기자나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걸 확인해 봤더니 이게 아닌 거랍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트위터에서 막 혼란스러운 정보를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의견을 갖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또 역할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미디어의 발달이 지난 10년간 성공했던 모형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하철 무까지 모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포털에 바로 전송하는 이제 포털에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그 모형인데 둘 다 정통 저널리즘 모형은 아니에요. 지하철 같은 경우도 마케팅의 포인트가 아직 취재의 포인트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취재는 요약 저널리즘이죠. 좀 전날 했던 이 이슈 중에서 잘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그 정도만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전달하는 이제 그런 이 포털에 쏘는 거는 누가 더 빨리 현장에 갈 필요가 없죠. 현장 갔다 오는 동안에 5개를 못 쓰는데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저널리즘 모형에 그러니까 싸움의 이 링이 잘못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잘못된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트위터에서 발견해서 전달할 걸들을 뉴스를 그런 걸 전달할 거요? 아니겠죠? 공들여서 잘 취재한 것들을 전달하겠죠. 또 그런 이제 이 이런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기 그런 개인정보가 이렇게 많이 다중에게 노출되는 이런 이제 서비스가 있으면 여기는 남들에게 이제 편하게 보여주기보다는 좀 보여주고 싶은 그거 위주로 좀 보여주겠죠? 연예인이 이제 연예 활동할 때 자기 이미지 만들어가는 것처럼 개인도 그렇게 갈 거예요. 여기가 골목 스타들이니까 그렇게 가서 그렇게 되다면 또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무한정 확장되는 건 의미가 없다. 딱 폐쇄에 내가 50명까지만 이 안에서 나는 아주 무한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로 또 가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니드에 맞춰서 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제 거기 자기 타입에 맞게 이런 소셜미디어의 장점은 FM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남들하고 무조건 마파를 해줘야 되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멘션을 보내면 답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만의 이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어떤 최적화된 모형으로 개인이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거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든 이렇게 다 비용이 있잖아요. 치러야 될 이제 그런 사회적 비용인데 그 비용을 통해서 또 이렇게 좀 학습하면서 좋은 모형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제가 이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재밌을 때는 그냥 재밌는 거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장 즐기는 가운데서 뭔가가 발휘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저는 철학과 전공하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강연 매우 잘 들었고요. 저는 정확히 짚어주신 대로 20, 30대 여성에 쫓아서 사이버를 처음 시작한 전형적인 20대 학생이고 사실 트위터는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써보니까 제가 많이 느낀 건 처음에 메이트나 네이버에 뭐 뒷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외국 잘 모르는 사람과 소통을 하는데 저는 지금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싸이월드는 처음에 메일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메일이랑 비슷하게 소셜 네트워크보다 로컬 네트워크 서비스로 지인들 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싶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4개 서비스 얘기할 때는 세대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또 서비스 자체에 대한 특성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페이스북은 좀 이제 라이벌이 미니홈피죠.
약간 성격이 거기에 좀 아카이브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메신저적인 성격이 강한 트위터는 좀 미투데이랑 이제 가까워서 이제 그런 그 서비스 또 특성도 있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모형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마인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이제 소통의 길을 어떤 라인으로 나한테 이제 가장 맞느냐. 그래서 미투데이 라인으로 나는 이렇게 내볼까. 내가 전달될 사람들이 가장 어디가 많을지 해서 아니면 트위터 라인을 할지 그런 이제 그 라인 하나 정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카이브 라인. 아카이브도 미니홈피 같은 그런 아카이브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그런 아카이브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인 시사형 블로그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블로그 이런 모형 한 3가지 정도거든요. 미니홈피 모형은 그런 좀 관계형 모형이고, 그러니까 좀 비유하자면 내 방을 좀 예쁘게 잘 꾸미고 청소 깨끗이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살짝 엿보고 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읽어주길 바라는 좀 보면 미디어적으로는 약간 좀 소극적인 형태의 좀 미디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블로그 중에 취미형, 아카이브형, 라이프 스타일형, 이제 그런 정보형, 그런 이제 블로그가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도 좀 같이 알고 하는 이제 그런 나누는 형태가 있고 그 블로그에 좀 소수지만 좀 상당히 좀 이빨이 센 시사형 블로그, 그래가지고 뉴스형, 현장 취재형, 논쟁형, 이제 그런 또 그 블로거들이 있고 이제 이런 모형들이 있는데 그 모형과 자기가 어떤 취향에 맞게 그 아카이브를 하나씩 구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흘러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 자기가 좀 구축되는 맛이 없잖아요. 소셜에서는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는 그럴 때 그 자신의 어떤 그 성을 컨텐츠의 성이라는 거 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꼴을 좀 완성하는 그런 그 느낌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연결하는 연결 통로가 되는 라인 하나 이렇게 2개를 하는 게 우리가 뭐 없는 뭐는 공허하고 뭐 없는 뭐는 맹목이다. 그랬을 때 2개가 다 필요했던 그것과 좀 비슷하다고 좀 봐요. 질문 하나 더 받고 트위터로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예, 한 분 더 받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책과학대학교 정치학과에다니고 정책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너무 젊은 감성으로 재밌게 강연을 해주셔서 정말 즐겁게 강연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 기자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정치가 작은 미디어가 이제 주도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미디어의 정치가 작아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디어의 정치가 커지고 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케이블이 종합형성 채널이 되려고 입법이 지금 국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그리고 뭐 신문 시장은 이미 조중동 이런 3사가 대부분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요. 이런 거를 볼 때 저는 미디어가 거대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걸 볼 때도 미디어의 중요한 특징은 2가지가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여론 저항력이고 하나는 그 미디어가 얼마나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가. 보통 어젠다 세팅이라고 하는데요.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가, 의제 설정권자가 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2가지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연을 듣기 전에는 이런 소셜 미디어가 여론 형성력은 그렇게 약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강연을 들으면서 여론도 소셜 미디어도 충분히 형성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생각이 바뀐 거죠. 근데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인 의제 설정력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소셜 미디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이게 왜 소셜 미디어가 이런 작은 미디어가 의제를 설정하지 못하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그 이유는 아까도 지금 200만이 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근데 그 200만 중에서 수치적으로는 200만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트위터라는 게 많이
홍보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도 홍보가 됐고, 뭐, 기자님처럼 이런 강연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고, 책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들어가서 해보자, 뭔지 해보자 하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유는 진입 장벽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트위터라는 게, 이런 외국의 인터페이스 그대로 나오다 보니 저희 문화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신뢰도 문제도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의제 설정권자로는 소셜미디어가 약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제 질문은 과연 소셜미디어가 거대 미디어를 대신해서 의제 설정권자가 될 수 있을지 거대 미디어는 그 거대 미디어를 소셜미디어가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제가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과 그 다음에 현실 인식에 대해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서로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런 그 미래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포지티브하게 바라보는 입장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대한 미디어의 영역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자가용을 하나씩 가지게 됐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가용 생겼다고 해서 버스 안 타고 지하철 안 타고 택시 안 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가용 천만 시대가 됐어도 대중교통들이 다 자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마 기존에 있는 기성 미디어, 주류 미디어, 대중 매스 미디어와 이런 소셜 미디어의 어떤 그 역할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이제 교통정책을 세울 때 버스 택시만 의식하고 세우진 않잖아요, 이제. 버스 택시만 이렇게 의식하고 생기지 않고, 이제 자가용도 거기에 일원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과정, 그러니까 서로, 이 덩치를 같이 키워가지고, 이쪽에 제기하는 이슈들, 이쪽의 관점들, 이쪽에 도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존중받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과정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코어에 따라서 되게 달라집니다. 스코어에 따라서. 그러니까, 싸이에서는 싸이가 1000만을 넘었지만, 거기에 그 모형이, 여기처럼 이렇게, 뉴스 전파 모형이 아니어서, 그런 이 영향이 좀 덜하게 느껴졌지만, 여기에서는, 전파 모형이잖아요. RT 모형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이 수치가 500만, 1000만이 됐을 때 나타나는 어떤 파급력은 되게 달라질 거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곱하기 2.5, 3.5가 아니라 이렇게 제곱, 세제곱 갈 수 있는 그런 모형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아까 여러 가지 역할 규정은 또 다르고 기존 미디어와의 어떤 공존 모형도 공존하는 모형이죠. 공존하는 모형이고 이게 압도하고 뭐 이렇게 미디어에 대해서 이런 미디어로 다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근시안적인 단견이라고 봐요. 다 이렇게 텔레비전이 등장했지만 라디오가 계속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속 그런 미디어들이 역할을 하듯이 그런 공존의 시간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전 국민 반론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형성됐다라는 거, 그거 자체만도 기적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저는 거기에서 그런 이제 이 움직임을 의미 있게 평가해 주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지금 시간이 저기 하니까 뒤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또 부족하면 멘션으로라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동영상 한번 동영상 한번 마지막 보는 걸로 오늘 내용 그냥 산뜻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저희 2시간 가까이 열강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이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